BOJ는 발톱을 숨긴 오늘 관망이었다 그러면 연주는 역으로 비둘기 깃털을 숨기는 오늘의 이제 FOMC가 되지 않겠냐. FOMC도 중요하고 통화정책회의도 중요하지만 어느 나라 정부가 지금 지갑을 열고 있는가.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정부의 이 지갑이 주식시장의 그 큰 흐름을 만들 때 제일 핵심이고 그걸 가장 자극적으로 쓴 유럽 증시가 올해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아웃퍼폼하고 중국 증시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양의 증시. 우리도 정부가 이제 돈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마중물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장에 아직도 전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있었던 일본의 BOJ를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예상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우에다 총재의 관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현재 물가 사정만 놓고 보면 일본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최근에 1.5%입니다. 이거는 2000년대 이후로도 가장 높은 수준. 예, 30년짜리 국채 금리는 거의 지금 2%대 이상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금리하고도 별로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일본이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나 그리고 경기 여건도 올해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뭐 그 우에다 총재가 얘기했던 핵심 중에 하나가 춘투라고 하죠. 임금 인상률. 그동안 일본이 워낙 좀 정체되어 있던 그 디플레이션 사회에서 최근에 이제 뭐 일부 쌀과 같은 식료품 문제가 크다고 하지만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임금 상승률 같은 게 서포팅되면서 일본 경제가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장기 금리 중심으로는 그 프라이싱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엔달러 환율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 요 지난주까지 140엔 중반까지 트라이를 하다가 이번 주에 조금 올라와서 쉬어갈 수 있다 해서 오늘 딱 결과 발표 나고 뭐 좀 주변 확인하면서 한 150엔 근처까지도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 150엔이라는 게 최근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즘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지금 환율 조작국처럼 이제 일본이 그동안 엔화 약세로 니케이가 사실 엔화랑 똑같은 연동해서 엔화가 절하되는 것만큼 일본 기업들의 이익이 반영돼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엔화가 이제 조금씩 트럼프 대통령 압박과 함께 절상되는 분위기로 가다가 보니까 오늘 조금 뭐 일단은 뭐 그런 좋은 경기 여건과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해도 아직은 서두르지는 않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는 대략 원래 한 7월쯤 금리 인상 시점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 관망적인 스탠스로는 그래도 2분기에 지금 높아진 물가 때문에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N은 대략 149엔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는 흐름을 놓고 보면 오늘 BOJ는 관망이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시장에서도 2분기 안에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엔화에는 그렇게 크게 프라이싱을 안 했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기금리 쪽에 충분히 녹여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일본도 그렇게 그러니까 엔화가 절상되면 절상될수록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성과가 안 좋은 지역 중에 미국 증시가 좀 고점에서 조정 많이 받았지만 일본도 안 좋죠. 일본이 성과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통화 절상하는 속도들을 좀 유지해야 된다. 이건 좀 별개의 얘기지만 오늘 BOJ랑 관계없긴 하지만 2월 말부터 제가 알고 있는 해외 클라이언트들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국채가 2월 달에 좀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일본 재무성 자금이라고 유추되는 한 우리 돈으로 하면 30조 원 정도 되는 자금이 2월 말쯤에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의 국채 투자 데이터 중에 공적 기관들이 산 데이터는 주간 단위로 뭐 이제 거의 한 1, 2주 딜레이 돼서 굉장히 속보성 있게 나오거든요. 외국인 투자 자금은 2달 가까이 늦게 나오잖아요. 그 TIC라고 하는 데이터는 되게 2달 정도 딜레이 돼서 나오는데 그 공적 기관들이 일본의 미국채를 얼마나 사줬느냐. 2월 말에 그 데이터가 급증한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유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그 재무성과 중앙은행이 미국채를 매수하러 들어왔다. 이게 엔캐리 청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엔화가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지금 좋은 물가 여건, 높은 물가 여건과 좋은 경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서 절상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일본이 금리 인상하고 다 자금이 일본으로 환수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자금은 또 그 속도 조절을 위해서 미국한테 유일하게 욕먹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미국채를 매수해주는 전략이고 그거는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죠. 뭐 최근에 트럼프도 계속 미국채 매수해달라고 다른 나라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뭐 100년짜리 국채를 네, 찍어서 뭐 성으로 그런 네. 달러 패권 얘기도 나오는데 네. 오늘 BOJ와 연관지어서 일본의 엔캐리에 대해서 우리 작년 8월 7월 말에 일본이 서프라이즈 금리 인상하고 8월 초 미국 고용지표 망가질 때 엔캐리 청소한 노이즈가 컸잖아요. 네네. 전 그때도 누차 강조드렸지만 엔캐리는 환상과 가까운 스토리이기도 하다. 왜 네. 그러냐면 분명히 엔화 뭐 투기적 포지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저리에 빌린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긴 있죠. 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사리 청산되거나 지금도 일본 투기적 포지션 보면 아까 엔화 절상되는 것만큼 롱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네네. 지금 일본이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 프라이싱으로 일본 기준금리가 0.5에서 네. 1.5까지는 넘을 수 있을까? 그게 10년 금리에 지금 1.5% 프라이싱 돼 있거든요.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내년까지도 네. 중기적인 흐름이 장기적인 녹여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자꾸 엔캐리 청산들 얘기하시는데 제가 물론 진짜 그거에 움직이는 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그 줄기는 작년 7월 말 8월 초에도 저는 그게 메인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때는 미국 고용지표가 망가지는 미국 쪽의 펀더멘탈 흔들림이 그렇죠. 그 머니 무브의 핵심이었지. 그 당시 때 AI 또 버블론 이야기 나오면서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오늘도 BOJ가 뭔가 서프라이즈 했으면 엔캐리 정말 일시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 네. 있었겠지만 그게 추세적인 요인으로 뭔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낮다. 오늘도 전 좀 강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보면 엔캐리 그때 7월달 8월 초 청산 이슈 나왔을 때 한 네.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갔으니까 그 주식시장에서도 그 프라이싱 하는 부분이 네.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진짜 환상이 껴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일본의 BOJ는 일단은 눈치를 좀 봤다. 내일 또 FOMC 회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지영 의원님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있을 FOMC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윤여산 의원님 말씀 듣기 이전에 혹시 어떤 점을 관전 포인트를 좀 보고 계세요? 그 트럼프 정부 정책을 과연 연준이 얼마나 반영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네. 또 금리 동결 여부는 시장에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고 뭐 경제 전망이라 점도표 제가 봤을 때 변화 거의 안 줄 것 같은데 이제 파월 의장 이제 톤이 얼마나 트럼프한테 친화적이 됐는지 아니면 말 안 듣겠다 적대적이 될 건지 그게 더 저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네, 바로 이어서 의원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거의 유사한데요. 네. 거의 유사한데 미국은 일본과 반대로 이제 길은 다르죠. 일본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를 가장 후행적인 통화 정책으로 움직이지만 미국은 지금 작년에 9월달에 비컷 해주고 네. 그 고용지표 흔들릴 때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50을 더해줬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1월 쉬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월도 역시나 아직까지 미국 경제 양호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물가에 대한 의심 지난주 CPI나 PPI 다 예상보다는 하회했다고 하지만 미국의 전미경제학회죠. 나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미국의 물가가 목표 수준까지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네. 했더니 그 경제학자들 미국 그 나베에 오는 한 수천 명의 경제학자들이 몇 년을 얘기했는지 아세요? 몇 년? 2027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조사한 게 2027년이에요. 그때쯤 미국이 목표 수준이 2% 아래로 물가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금리 인하가 그렇다고 아예 진행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물가에 대한 신경을 쓰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인즉 지금 연준이 롱거런하게 장기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균형금리 정도가 3% 초반대 그건 롱거런이라고 점이 찍혀 있죠.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모델링 해봐도 대략 3% 초반 정도가 미국의 적정금리 뭐 일각에서는 4차까지도 올라왔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좀 과도한 추정이고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갈 수 있겠지만 그 이하를 꿈꾸는 건 지금 당장 너무 섣부르다. 침체가 오지 않는 한. 네. 내일 FOMC에서도 뭐 금리 조정 없을 거고요. 그다음 방금 얘기했던 파월 그 의장이 지금 최근에 트럼프 정책에 관련된 이 불확실성들을 어느 정도 맞춰서 소화할 거냐. 최근에 이제 관세 관련돼서 뭐 관세는 물가에도 상향, 상승에 대한 영향을 주겠지만 경기 쪽에서는 최근에 미국의 아이비들이 미국 성장률 전망을 일제 하향 조정에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주가 조정과 함께. 뭐 골드만이 2.4에서 1.7, JP도 2.3에서 1.6. 뭐 많이 내렸네 생각보다. 저희 당사도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주 지금 자료 쓰고 있는데 1%대까지 미국 성장 조정 불가피하다. 1분기에만 지금 GDP 나오기 때문에 좀 소동이 있긴 했지만 그게 이제 그 금 수입까지 감안했을 땐 그렇게까지 순수출이 망가지진 않았다고 해도 그래서 추정하는 게 0% 내외 정도 1분기 성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트럼프의 왜곡 효과가
물가에 부담을 주면 그로스를 잡아먹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대놓고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관세가 아직 실제적으로 발현 3월부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2월 달 거잖아요.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미국의 작년 12월 달에 무역 수지가 1,000억 달러대 적자가 거의 사상 최대치였는데 1월 달에는 1,500억 달러대 월간 적자면 역사상 GDP 비중으로 놓고 봐도 최대 적자였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수준에 그러니까 관세 뚜껑을 막기 전에 빨리빨리 수입해야 될 거 우회로 거쳐서 수입했는데 그게 다 재고로 쌓여 있을 거고 네. 그게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나중에 향후의 그 재고들이 그것 때문에 물가가 생각보다는 초기 국면에 관세를 부과해도 충격이 조금 흡수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계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일 파월은 지금 당장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근데 딱 하나 지금 건들 수 있는 1월 FMC 의사록에서 의외의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그 연준 자산을 네. 지금 충분히 줄여오다 보니까 지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GDP의 맥시멈일 때는 한 25% 이상 네. 끌고 왔던 게 예전에도 뉴욕 연은에서 추정해 보니까 대략 GDP의 10% 뭐 중후반 정도까지만 낮춰도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소득이 늘어난 거 대비해서 부채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잔액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안전 네. 구간으로 인정해 주는 쪽인데 지금 이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잔액이 딱 그 18% 정도.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들이 또 그 유동성의 버퍼라고 알고 있는 RRP라고 하죠. 네. 영래포 같은 장고도 거의 바닥 수준. 그리고 은행들도 요즘에 초단기 시장에서 자금들 거래하는 뭐 SLFR이라고 하죠. 문홍철 팀장이 나오면 한 번씩 그거 분기 말마다 요동칠 때 네. 그것 때문에 QT 중단 얘기를 얘기했었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 왔는데 오늘 밤 진짜 QT를 아예 멈출 거냐 아니면 이 QT를 멈추기 위한 논의라도 있었다는 내용들이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 나올 거냐. 이 부분은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거죠. 단기 유동성 쪽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연준이 보유하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가 흔들릴 때 제가 뭐 이전부터 출연해가지고 얘기 드렸던 게 올해 미국의 그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무리해서 끌고 왔던 재정 정책에 대한 탄력이 좀 빠질 거고 제가 인포맥스 연합뉴스 경제TV에 1년 동안 나오면서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일론 머스크 앞세워서 도지 부서에서 지금 공무원 잘라가면서까지 그 미국 재정에 대한 탄력 줄여가겠다고 네. 했거든요. 그 빈자리를 이제 통화정책이 대신할 수 있느냐 그 첫걸음이 파월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8월의 발언에서 이 QT부터 이제 타이트해진 단기자금 시장 고려해서 이걸 멈춰줄 수 있느냐. 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뭐 지금 제가 갖고 온 뭐 네. 자료도 있어서 그냥 그림 하나 보시면 네. 점도표는 아마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냥 기존대로 2회 인하로 네, 올해 2회 인하에 내년까지도 3% 중반 아래는 좀 어렵고요. 27년을 과연 이제 롱거런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네. 장기적인 균형 이게 한 3% 내외 정도 초반인데 27년까지도 3.1까지 낮춰주고 3.25까지 낮춰준다고 했는데 네. 이걸 건들 거냐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오지 사실 이쪽에서는 큰 이견이 없을 거다라는 쪽인데 재밌는 건 오른쪽 그림이죠. 시장의 기대예요. 한 달 전 미국의 1월 CPI 나왔을 때만 해도 그때 물가 여전히 끈적거리고 그다음에 그때 뭐 약간 인플레이션의 이벤트성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월 달 약간 뭐 산불 뭐 달걀값 급등 뭐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뭐 그래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중고차 판매라든지 그때 물가 지표 보고는 뭐 주요 IB들 중에 올해 금리 인하 없다는 콜들이 네, 맞아요. 꽤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쵸. 물건 나왔다 막 이런 콜들이 많았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가 이게 지금 현재 중간값 기준 4.37호에서 한 번 정도 낮춰줄 수 있느냐. 이게 1월 그 FOMC 끝났을 때도 1월 FOMC도 아주 도비시하지는 않았지만 네. 작년 12월까지 낮춰주고 이제 휴지기를 들어가면서 그래도 올해 2번 정도는 인하해주겠지 했던 것보다 후퇴했었다가 최근에 기대입니다. 최근에는 올해 3번까지도 낮춰줄 수 있다. 물론 윤여삼 위원님 하우스 뷰랑 네. 같네요. 네 저희는 뭐 그래서 저희가 뷰를 좀 잘 안 바꾸는 편인데 네.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 왔지만 이게 이제 이 재정의 빈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파월 의장보다 금리를 더 잘한다면서요. 맞죠. 그러면서 금리를 계속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오늘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것 중에 기존의 연준 이사 중에 가장 매파 인사 중에 한 분이 혹시 여자 이사인데 보먼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부의장으로 그게 이제 준칙 규율을 관리하는 규제를 관리하는 쪽 네. 부의장이긴 한데 그분을 부의장에 앉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장 매파였는데 이분을 부의장 쪽에 앉혔다는 건 금리를 낮추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그대로라고 하면은 아까 파월이 과연 트럼프한테 맞춰줄 수 있느냐? 네. 이제 가장 매파 중에 하나를 트럼프 자기 측근으로 설득하면서 부의장 자리를 물론 뭐 파월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임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뭐 연준 인사들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리 줬다고 다 말을 듣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포석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BOJ는 발톱을 숨긴 오늘 관망이었다고 하면 연준은 역으로 비둘기 깃털을 숨기는 오늘의 이제 FOMC가 되지 않겠냐. 막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뭐 비둘기도 아니고 매도 아니고 오리라는 뭐 표현도 하더라고요. 물 안에서만 발톱 헤엄치는. 티바리우스가 네.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표현을 썼는데 파월이 지금 엄청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 네. 복잡한 왜냐하면 트럼프 정책에 따르는 그 상쇄 효과들을 다 고려해서 네.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국채 10년 금리도 최근에 정확하게 4.3%에 붙잡혀 있습니다. 네. 네, 그림 또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네. 요 왼쪽 그림이 가장 아주 심플한 미국채 10년 기술적 분석 차트인데요. 최근에 요게 저희가 이것도 또 공교롭지만 제가 1분기에 미국채 10년이 요 1월 달까지만 해도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4.8까지 급등하면서 뭐 5% 넘어간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그렇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가 아무리 금리 낮추려고 해도 경기도 좋고 오히려 트럼프 정책이 오히려 인플레를 일으킨다. 더 그쪽에 유발을 하지 않겠냐 네. 하셨는데 제가 1분기에 미국 10년의 가장 중요한 숫자는 4.3 정도. 이게 기술적으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되게 심플합니다. 왜 심플하냐? 저희가 작년 연간 전망 때 12월 FOMC 이후 견제해 왔지만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6월 FOMC부터 시작해서 매분기 한 번씩 끌고 간다고 하면 이 타임라인의 한 분기 정도쯤에 액션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시장이 프라이싱은 최소한 해줘야 된다. 최소한 조건. 그렇게 그걸 단순하면 지금 4.5 상단인 미국 기준금리가 네. 지금 3월 FOMC하고 6월 FOMC쯤에 네. 금리를 낮춰준다면 얼마죠? 4.25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비슷한. 맞습니다. 그 정도를 프라이싱 해준다면 미국 10년 금리 1분기에 안정화되면 4.3% 정도까지는 하방, 그러니까 그때 4.5 넘었을 때 제가 문 네. 팀장님하고 나와서 이제 서로 얘기할 때 그때도 얘기 드렸어요. 미국 금리가 이제 4.5 이상에서 사야 되는데 1분기에는 뭐 급락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략 1분기 4.3에 그리고 저희가 주장했던 미국 경제 안전판들이 확인이 되면 저희 하반기까지 그럼 3번이 나잖아요. 네. 그럼 6월 FOMC에 실제 액션이 들어가면 그 다음 분기의 기대치가 얼마죠? 4%를 4%. 뚫고 갈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저는 이 6월 FOMC 금리나 할 때쯤이면 미국 10년 금리 4자를 이제 뚫느냐 마느냐 하단 테스트를 할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까지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하반기 기대 다 프라이싱하면 3.75까지 올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제일 중요한 미국 10년 금리의 타겟은 3.8%다. 이건 되게 단순한 계산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가면 3.8이 타겟인데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9월에도 비컷 해주고 1년 내에 뭐 미국 기준금리가 3% 중반 간다 할 때 미국 10년 금리가 3.6이 저점이었거든요. 작년 네네. 9월에.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는 저희는 미국 10년 금리 최근에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 지표가 최근에 성장률 좀 하향 조정한데도 1% 후반대가 뭐 아주 비관적인 수치는 아니잖아요. 침체를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죠. 미국 증시도 뭐 고점에서는 S&P 500이 10%, 나스닥이 한 15% 가까이 빠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뭐 대표적인 약세장으로 돌았다고 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다 따져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속도가 더딜 수 있지만 저희는 하반기에는 연준의 시간이 올 거다. 그리고 오히려 이 그림에서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도 9월에 찍었던 이 3.8이라는 숫자가 네. 올해 하반기에 제일 중요한 기술적으로 중요한 수치인데 요거 아래 영역을 하반기에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금리 쪽에서 미국채 투자의 룸이 저는 그래서 여전히 있다. 저번에 그래서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 그냥 투자 전략에 대해서 뭐 심플하게 얘기하라고 할 때 아마 올해 1분기 내내 떠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비싼 미국 주식 대신 싼 미국 채권을 해야 되고 네, 반대로 맞습니다. 한국은 싼 주식의 포커스에 채권은 상대적으로 국내 채권은 비싸 보인다.
그 띠이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그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흐름이 올해 상반기 내. 그래서 연준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증시에서도 지금 뭐 미국 증시 하루에 지수가 1% 이상씩 오르고 네. 내리고 뭐 지금 트럼프의 한마디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만 저는 금리의 어느 정도 하방 안정룸을 확보해야.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의 띠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지난 2년간 미국 주식 상승을 끌고 왔던 원동력과 최근의 스타일을 놓고 보면 우리 M7 중심으로 해서 잘 나갔던 AI 하드웨어, 네. 뭐 SMR과 같은 데이터 센터 지원할 네. 수 있는 원전 사업들, 걔네들이 그동안 왜 좋았습니까? 미국이 2% 중반대 네. 강한 그로스가 나올 때 뭐 지난 2년간 네. 미국 주가 지수 20% 중반 올라갈 때 전체적인 그로스, 그러니까 고비용 산업들을 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기 네.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받쳐줬던 건데, 최근에는 제가 이거 저번에 와서 보여드렸던 그림일지 모르겠는데 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책 아직 발간도 안 된 책이에요. 아, 발간도 안 된 책인데 이미 레이 달리오가 어느 정도 자기가 파트 4까지인가 지금 작성해서 챕터 네. 4까지 썼는데 그거 구글에 찾아보시면 이거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제목이 뭐죠? 제가 조금 자극적으로 해석하면 국가는 어떻게 망하는가? 국가는 어떻게 뭐 맛이 가는가. 아, 이게 올해 미국 주식시장의 성격을 되게 대변한다. 아니 글로벌 주식시장의 지금 흐름을 대변하는 한 단어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지난 2년간 제가 거품 물고 얘기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부인하셨어요. 뭘 부인했느냐? 아니 미국 가보니까 경제 좋던데? 네. 미국 소비 잘하고 있고 기업들 투자 잘 되고 아까 얘기드렸던 고비용 산업들 네. 잘 치고 가고 있고, 근데 무슨 미국 경제에 대한 의심을 그렇게 해. 네. 근데 저는 미국의 지금 전체 지난 2년간 20만 개 가까이 늘었던 일자리 중에 5만 개, 4분의 1이 정부 고용이었다. 약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것 같은가? 팬데믹 이전에, 그리고 팬데믹 터지고도 1, 2년 동안 정부 고용은 전체 미국 일자리 증가의 10분의 1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4분의 1을 그동안, 그리고 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이 정권을 잡자마자 공무원을 자르겠다. 어느 나라든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네.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 난리를 치냐.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간 0%대 2023년 0%대 경착 요구할 거라고 하는 그 미국 경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22년에 연으로 20% 가까운 교정을 받은 주가 지수를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인위적인 부스팅을 했고, 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정부 고용이라든지 일자리들 그런 데서 창출을 많이 해서 인위적으로 끌고 온 힘이 컸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많이 들었죠. 그 레이 달리오는 지금 미국 경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심근경색 직전이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요. 여기서 미국 경제 트럼프가 조금 더 무리해서 재정자금 같은 걸 주면, 트럼프는 저는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쪽 관련돼서는 베센트와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서 그 삼각축은 네. 균형 재정 쪽에 오히려 지금 디톡스하는 과정이다, 미국 경제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너무 그렇게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난 2년간의 미국 시장의 강세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AI 하드웨어라든지 뭐 고 비용 산업들의 주도는 좀 인위적인 면이 컸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연준의 시간이 들어오면 주시장 성격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3월 FOMC, 6월 FOMC까지는 오늘 이번 3월 FOMC는 미국 거 크게 아까 QT 정도 측면에서 네. 뭐 크게 기대할 게 없고, 6월 FOMC까지는 마찰적인 정책 공백기죠. 정책 공백기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도 여전히 클 수 있고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 우려들도 뭐 계속 제기될 수 있습니다. 4월달에 관세 부과되고 나면. 그렇지만 하반기쯤 갔을 때 이 재정 정책이 빠진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통화 완화 정책, 그때가 또 미국 주식시장에 또 기회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네. 디톡스라고 표현을 하신. 그래서 지금은 지난 2년간 미국 경제는 아까 레이 달리오도 얘기했지만 심장이 지금 너무 바이든 행정부에서 23년 이후로 너무 과도하게 이 펌프질을 해놨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관세 쪽에서는 뭐 이거는 뭐 헤게모니 싸움이다 보니까 뭐 굉장히 마찰적인 다른 뭐 좀 불확실성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이 재정 정책 관련돼서는 전체 숫자는 빼서 좀 다들 좀 지금 당장은 기운이 없지만 미국이 올해 리세션이 올 거라고 보고 있지도 않고요. 요 띠으로 저는 오늘 밤 FOMC는 일본의 BOJ와 마찬가지인 또 다른 측면의 관망이겠죠. 그리고 그냥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 팀장께서도 좀 주변에서 좀 들으셨을 것지도 모르는데, 그 트럼프가 미국 금리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뭐
주식시장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린다.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유발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블룸버그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뭐 한국에서도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좀 많이 공유가 되고 회자가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성 있는 신빙성 있는 시나리오로 보시나요? 뭐 지금은 정권이 교체되고 네. 나서 빅베스를 하기 되게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죠. 최근에 미국 1분기 숫자가 안 좋게 나온 건 분명히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순수출이 망가지는 그쪽이 명확해 보이는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행정부에 있는 경제 수장들은 바이든 때 정책에 넘기고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게 여전히 남아 있고 이 핑계가 아마 올해 한 2, 3분기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재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장 조정받고 하는 부분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간 아니 그것도 바이든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성장률 2% 후반대 그렇게 양호했고 주가 지수를 2년 연속 20%대 중반 넘게 올려놨는데도 뭐 대통령은커녕 의회까지도 지금 공화당이 다 뺏긴 상황. 그게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아까 제가 디톡스 얘기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금리를 낮추기 전에 더 중요하게 잡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관세 정책에 되게 함몰돼서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지금 올해 잡고 가야 되는 건 금리 이전의 물가입니다. 물가만 잡히면 금리는 안정적으로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의 부담도 다 빠집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도 멈추는 거고요. 지난 2년간 미국 물가가 끈적거리게 잘 안 떨어지게 만들었던 건 재정 정책을 통한 인위적인 부스트니까 그로스도 잘 나오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게 예상보다는 저항이 많았던 거죠.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공무원들 많이 뽑아주면 그분들이 받는 미국 공무원이 바이든 행정부 지난 2년간 수습 공무원만 30만 명을 넘게 뽑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이 240만 명이에요. 10% 이상을 증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차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줄이면서 그러면 그들의 소득이나 임금, 소비 탄력이 일시적으로 줄이긴 하겠지만 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안전판을 만든다. 네. 하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가방 압력. 그렇게 하면 방금 하셨던 질문이 있지만 금리를 왜 낮춰야 되죠? 금리를 낮춰야 되는 이유가 뭐 다른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 뭐 아니면은 미국 정부 부채 안정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차압 발행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작년부터 더 이 고금리에 대한 리스크들 올해 뭐 미국 국채는 그래도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성이 있잖아요. 네, 맞죠. 미국 크레딧 마켓 제가 오늘 갖고 온 그림에도 아까 차트가 있던 것 같은데 요 그림도 살짝 보여드리면 방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올해 미국의 투자 등급이야 뭐 그래도 기존의 이게 만기 도래 사이즈인데 도랑 사이즈가 한 30, 40% 이상 증액되는데 요거까지는 그렇다 치도 하이힐드 같은 건 만기 도래액이 사이즈가 급증을 해요. 근데 왜냐면 하이힐드 채권은 평균 5년 정도 만기거든요. 20년, 21년에 그때 저금리일 때 4에서 5% 조달했던 게 어제 보니까 US 하이힐드가 지금 7% 중반을 넘어 후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상승률로 따지면은 엄청난데요. 이거.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이것도 올해 미국 경제의 굉장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예요. 긴축을 한 지 3주년이 됐고 이 고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 롤오버 리스크라고 하죠. 제가 이것도 작년부터 나와서 계속 떠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모로 금리를 낮춰야 될 방향성이 맞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런 거 잘 모를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밑에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을 필두로 해서 그 경제 쪽에 있는 그 밑에 수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들을 컨트롤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인플레 잡아야 되고요. 인플레 잡아야 되고 인플레 잡으면서 재정정책 탄력 줄여야 되고 그러면서 이 민간 부채에 대한 부담들. 어제도 제가 데이터 하나를 보고 온 게 뉴욕 연준에서 미국 소비자들한테 뭐 이게 소비자 조사를 해요. 너 일자리 요즘 어쩌니? 소득 소비 어떻게 잘할 것 같니? 너 지금 그러면 뭐 일자리는 잘 구해져? 그리고 뭐 너 요즘 너 대출 받거나 신용 여건들 그런 거 어때? 뭐 이런 것들을 막 모으는 서베이를 매월 하는데 어제 봤더니 1년 뒤에 실업이 될 거라는 우려가 최근 2, 3년 작년 3분기보다 훨씬 높은 기울기로 솟구치기 시작하고 이 신용 여건에 대한 나 연체 이게 대출 상환이나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어라는 수치도 제가 이번 주 제 보고서에는 넣을 차트들인데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부터는 금리에 대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구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생각보다 다들 인플레이션 걱정하시면서 이 양호한 경기 여건에 금리는 더 올라가는 쪽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반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내의 재정을 필두로 한 미국 내의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좀 균형을 잘 잡고 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레이 달리오의 그 발간도 안 된 책 네. 제목도 얘기 드렸지만 네. 그런 그루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부채는 누가 감히 의심을 해? 근데 레이 달리오가 그 책에 뭐라고 써놨는지 네. 아세요? 대영 제국 시절 영국이 그 네네네.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던 대영 제국 시절의 영국도 2번이나 파산을 했습니다. 팀장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는 오지 않겠지만 네. 지금 경기 여건상 6월 이후로는 연준의 시간이 올 것이고 네. 통화 완화 정책을 펴게 될 거다. 그때쯤부터는 미국 증시가 다시 좀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미 FOMC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네. 지금 가장 좀 핫한 유럽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독일 정부가 강력한 재정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고 독일의 국채 금리 상승, 여기에 유로화 강세까지 유럽 네네. 증시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이거 배경을 좀 어디에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유럽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생각보다 좋긴 했거든요. 경기 여건은 되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들은 많이 망가져 있었잖아요. 독일이 2023년 마이너스 0.4%였고요, 성장률이. 네. 작년에도 마이너스 0.2%. 2년을 연으로 성장률을 마이너스를 찍었고요. 물론 22년에 그 공급망 충격 때문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독일 같은 나라는 전기료가 생활비의 40%까지. 그러니까 내가 월급 한 500 벌어오면 네. 전기료를 200만 원씩 냈어요. 그 시간을 1년을 넘게 보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경기가 기업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독일의 산업 생산이니 민간 소비니 그러니까 2년 성장률을 마이너스를 찍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기가 그렇게까지 마이너스도 가지 않았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돈을 썼는데 네. 독일은 201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부터 남유럽 위기 때부터 네. 재정 중치를 만들어서 2019년 때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어저께 결국은 그 브레이크를 풀었죠. 네. 뎁 브레이크라고 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균형 재정에 따른 재정 준칙이 있었어요. 전체 재정 적자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이라고 해서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 적자를 GDP의 0.35 되게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 팬데믹 국면에서도 주요 선진 권역 중에 우리나라 못지않게 재정 적자를 안 낸 게 선진국 중에는 독일이 제일 네. 그랬고 최근에도 독일은 재정 적자 GDP의 2% 내외 정도로 미국은 지금 요번 2월 달까지 재정 적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기 소득의 7%가 넘게 적자를 쓰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엔 평균 미국은 4에서 5% 정도가 균형 재정 숫자였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 지금 7%대 속도인데 독일은 단 2%.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줄어가는 나라. 전체 정부 부채가 소득 대비 60%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이미 100%가 넘어 있고요. 넘어갔죠. 그 독일이 이제는 못 살겠다. 써야겠다. 우리 그동안 열심히 네. 착하게 살았잖아. 네. 모범생으로 살았잖아.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3월 5일이죠. 그때 이제 총선 끝나고 네. 나서 새로 들어오는 이제 기민당이죠. 기민당. 그쪽에 SPU 쪽에 그 메르츠라고 하는 신임 총리 예정자가 우리가 이제 그 재정에서도 좀 빈틈이라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연재해랑 남이 쳐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되는 국방, 방위 쪽. 이쪽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 빈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나토 이제 돈 안 대줄 거고 유럽 애들 나토 방위금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압박을 했더니 자립국방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5천억 유로. 네. 5천억 유로 하면은 느낌이 안 오시죠. 독일이 1년에 한 4조 2천억 유로 정도 벌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 GDP의 10%가 좀 넘는 한 12% 정도 되는 특별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도 이제 좀 뭔가 이 처진 망가지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좀 액션을 해야 되겠다. 네. 그게 3월 5일 날 발표가 됐고 그날 하루 여기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게 미국 채권 독일 채권 지수, 독일 국채 지수 일간 수익률이랑 뭐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뾰족뾰족 하잖아요. 근데 이게 3월 5일입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1.89라고 써 있죠. 네. 채권 투자하셔서 그냥 순수하게 하루에 마이너스 1.9% 맞았어요. 그날만 독일 10년 금리가 30bp 급등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재정을 써서 네. 재정을 쓰려면 아까 뭘 해야 되죠? 빚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지 않는 한 빚을 내야 될 거고 그 빚을 내서 경기를 좋게 만들겠다고 했더니 일단 채권 시장은 화들짝 하면서
독일 10년이 2.5에서 2.8까지 급등을 하면서 충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 주요국 금리들 중에 미국 금리는 올해 연초를 제로 베이스로 놓고 보면 무려 30bp 가까이 떨어진, 트럼프 1월 달에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그때 했을 때 4.8 갔다고 했을 때 고점 대비는 50bp나 빠져 있는데 독일은 어떻죠? 예, 연초 대비해서 무려 지금 45bp, 50bp 가까이 높은 미국이랑 정반대의 이제 흐름으로. 그러니까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는 거.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대금리 차 요인도 있지만 이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들. 많은 분들이 이제 재정을 무리하게 쓰면 금리 올라가는 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제가 작년에도 이 말은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네. 뭘 분명하게 드렸냐. 이 독일이 올해처럼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올해 독일 증시가 YTD로 전 세계 증시 인덱스 중에 가장 화려합니다. 무려 18%. 와. 작년에 제가 여기 출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나라든 정부가 돈을 쓰는 나라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있다. 네. 아주 심플하게. 이 컨셉은 올해 중국 증시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양의 중심. 여기는 아까 얘기드렸던,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감히 종목도 하나 얘기 드리면 저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저라서 라인메탈이라고 하는 독일의 방산주가 있어요. 네. 지금 뭐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한번 주가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거의 더블이 올랐어요. 연초에 100%가 넘게 올랐어요. 2배 정도 올랐죠. 이게 경기 여건이,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피스칼 리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인프라랑 방산과 관련된 독일의 닥스 지수 말고도 재정 정책의 수혜를 보는 업종들의 지수 자체가 이교육입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올해 투자할 때 우리나라도 지금 국장에 아직도 전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코스피 오늘도 2,600대 올랐는데 제가 뭐 채권쟁이가 뭘 알아. 작년부터 올해 우리 국내 주식이 싼 건 다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지금 이 와중에도 추격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에서 구구절절히 얘기는 못 드리지만 우리도 정부가 이제 돈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마중물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가장 자극적으로 쓴 유럽 증시가 올해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아웃퍼폼하고 지난 2년간 미국 증시가 올랐고 중국도 양해하면서 전체 성장은 안 나와요. 매크로로 중국이 좋아진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으로 지원할 거라고 보고 있는 테크 산업들 중심으로 해서 중국 주식도 지금 계속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FOMC도 중요하고 통화정책회의도 중요하지만 어느 나라 정부가 지금 지갑을 열고 있는가.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정부의 이 지갑이 주식시장의 그 큰 흐름을 만들 때 제일 핵심이고 올해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넌 US 쪽에 기회가 올 때 우리나라 국장도 이런데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부가 돈을 푸는 나라의 지수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독일, 중국,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고요.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